2005년 전남 무안의 한 평화로운 마을. 이곳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상님들을 모신 신성한 납골당. 하지만 그곳의 평화는 단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라진 유골함은 모두 7개. 놀랍게도 모두 한 가문의 조상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유가족에게 전달된 의문의 편지. 조상을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 범인은 죽은 자를 인질로 삼아 산자를 협박하는 이른바 유골 납치극을 벌인 겁니다. 유가족들은 통곡했습니다. 조상의 유골을 돈으로 거래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말이죠. 경찰이 투입되었지만 범인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이죠. 버려진 유골함은 어디로 갔을까? 저수지 바닥일까? 아니면 깊은 산속 구덩이 속일까? 2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유골함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 죽은 자들을 데려간 것일까요? 무안 유골함 도난 사건, 이제 시작합니다. 2005년 3월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한 공설 납골당. 이곳은 고요하고 엄숙한 공간입니다. 죽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쉬는 곳이고 산자들이 그리움을 풀어놓고 가는 곳이죠. 납골당이라는 공간이 갖는 특수성을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 문화가 점점 확산되면서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공설 납골당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봉분을 쓰는 매장 문화에서 유골함을 납골당에 안치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그것은 단순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아니라 죽은 자와 산자가 관계 맺는 방식 자체의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유골함은 이제 특정 장소에, 특정 선반 위에 번호와 이름표가 붙어 보관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인은 늘 그랬듯 이른 아침 문을 열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유골함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할 자리들 사이로 텅 빈 구멍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관리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깼거나 불빛이 흐려 잘못 본 것이라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1개, 2개, 3개 헤아려 보니 무려 7개의 유골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납골당 일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납골당에는 수십 개 가문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 아이들의 유골까지 수백 개의 함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범인이 가져간 것은 특정 가문의 것만이었습니다. 바로 박씨 가문의 조상들. 7개의 유골함이 모두 같은 성씨, 같은 혈통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단순 절도 사건으로 접수했지만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미리 가문 명부를 손에 쥐고 하나하나 확인이라도 한 듯 정확하게 박씨 가문이 한만 골라갔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는 범인의 치밀함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침입 시각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이 시각은 순찰 공백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CCTV는 납골당 입구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범인은 그 사각지대인 옆면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자물쇠는 전문 공구로 뜯겨 있었습니다. 망치나 드라이버 같은 조잡한 도구가 아니라 잠금 장치를 파괴하는 데 특화된 공구의 흔적이었습니다. 지문도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유골함 7개를 옮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범인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납골당을 관찰하고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보안의 허점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실행된 계획 범행이었습니다. 박 씨 가문의 후손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유골함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남은 것은 먼지와 정막뿐이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다른 가문의 항아리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뚫린 빈 구멍들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후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고 합니다. 조상의 육골이 도둑맞았다는 것은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정체성을, 죽은 자에 대한 경의를, 산자와 죽은 자를 잇는 그 보이지 않는 끈을 통째로 잘라버리는 행위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관에서 조상은 단순히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후손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 제사를 통해 해마다 기억되고 불려지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누군가에게 납치당했다는 것. 그 충격은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더 잔혹한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골함이 사라진 지 닷새가 지나지 않아 박 씨 가문의 장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 마치 감정이라고는 없는 기계처럼 건조한 어조였습니다. 당신네 조상들, 내가 모시고 있소.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준비하시오. 수화기를 떨어뜨릴 만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장소는 처음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골함을 도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할 때도 이 정도까지 전개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통화를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곧 편지가 올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예고한 대로 봉투 하나가 가문의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반듯한 글씨체로 꼼꼼하게 작성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유골함 한 개당 수천만 원. 7개를 모두 돌려받으려면 억대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지불 방법, 전달 장소, 마감 기한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이 편지를 쓰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피가 얼어붙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기한 내에 응하지 않으면 항아리를 산산조각 내어 저수지에 뿌려버리겠소. 이 협박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어떤 감정의 급소를 건드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상 숭배는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유교적 전통 속에서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은 후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였습니다. 제사를 빠뜨리면 조상이 원한을 품는다는 믿음, 유골이 제대로 안치되지 않으면 가문에 불운이 찾아온다는 두려움. 범인은 바로 그 두려움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도 감정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그 깊은 공포를 유가족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이 눈치채고 유골을 훼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요구 조건을 들어주자니 억대의 돈도 돈이거니와 한번 굴복하면 끝이 없을 것이라는 공포도 있었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은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인지, 경찰을 믿고 수사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요구에 응할 것인지. 토론은 격렬했고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상님을 하루빨리 모셔와야 한다는 절박함이, 다른 쪽에서는 범인의 손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분노가 맞섰습니다.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매일 밤 눈물 섞인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범인의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전화, 세 번째 편지. 범인은 기한을 조금씩 당기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은 이 시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조상님 유골함이 어딘가 축축한 창고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죽은 자를 인질로 삼아 산 자의 양심과 효심을 짓밟는 이 범죄는 무한을 넘어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유골 납치라는 전대미문의 표현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전담 수사반을 꾸렸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워낙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전남 경찰청에서도 지원을 파견했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범인이 보내온 편지와 전화를 분석해 신원을 추적하는 것. 둘째는 박 씨 가문의 주변 인물 중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 그리고 셋째는 납골당 직원과 관리업체를 상대로 내부 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닥은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납골당 직원들과 관리업체 관계자들 모두 알리바이가 확인됐고 가문 정보를 유출했다는 정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납골당 내부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아니라면 가문 내부 인물이 정보를 흘렸거나 아니면 범인이 오랜 기간 납골당을 직접 방문하며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첫 번째 작전이 실행됐습니다. 범인이 지정한 접선 장소에 유가족이 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형사들은 주변 건물 옥상과 골목 어귀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무전기는 음소거, 조끼 속에는 방탄 장비.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각이 되어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되던 무렵 유가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소를 바꿔라. 지금 당장. 형사들은 급히 이동했지만 범인은 두 번째 장소에도 세 번째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접선 시도는 4번, 5번 반복되었습니다.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범인은 마치 경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새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걸까? 하지만 보안 점검 결과 내부 유출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단순히 극도로 신중했던 것입니다. 접선 장소 주변을 미리 답사하고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즉시 철수하는 방식. 그리고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가며 위치 추적을 피했습니다. 수사팀은 인적 탐문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박 씨 가문의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을 만한 인물들을 추려냈습니다. 가문 소유 부동산을 둘러싼 옛 분쟁 당사자, 오래전 채무 관계에 있었던 지인, 전직 고용인, 가문과 혼인 후 결별한 사람들까지 목록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형사들은 하나하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갈등과 원한들이 드러났습니다. 토지 분쟁, 유산 다툼, 오래된 빚 문제. 박 씨 가문이 지역에서 평판이 좋다고는 하나 수십 년의 역사 속에 원한을 품은 사람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용의자는 끝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편지에서 채취한 필적 분석, 지문 조회, DNA 감식, 모두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협박 전화에 사용된 번호는 대포폰이었고 요구한 계좌는 가명으로 개설된 것이었습니다. 2005년 당시의 수사 기술로는 이를 추적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통신사 기지국 위치 정보, 카드 결제 내역, CCTV 연계 분석 등 더 다양한 수단이 동원됐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그 기술적 공백을 정확히 알고 이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사람, 경찰 일을 해본 사람 아닐까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사를 피하는 방식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유가족들의 피는 말라갔습니다. 결국 범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협박 전화가 걸려온 지 약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점점 좁혀오는 것을 느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장기전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지 어쩌면 애초에 돈보다 가문에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협박과 흥정의 목소리는 어느 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7개 유골함의 행방도 영원히 묘연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자체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무안군 일대의 야산을 발로 누볐습니다. 가족 중 젊은 남자들이 팀을 짜서 주말마다 산을 올랐습니다. 범인이 협박 과정에서 언급했던 저수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인근의 폐가, 야적장, 공사 현장, 건물 지하도 뒤졌습니다. 사비를 들여 탐문 전단을 만들어 돌리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수상한 항아리를 본 사람이 있는지, 흰 도자기 조각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지.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백자 항아리 파편 한 조각, 유골의 흔적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미제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들이 다른 사건으로 배치됐고 새로운 사건들이 수사 역량을 흡수했습니다. 무안 유골함 사건은 파일 더미 속으로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면 상태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가족들은 몇 차례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즉시 수사하겠다는 판에 박힌 대답뿐이었습니다.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수사 당국은 이 문제로 오랫동안 씨름했습니다. 돈을 노린 단순 절도라고 하기엔 범행 대상이 너무나 한정적이고 집요했습니다. 온 납골당에서 오직 한 가문의 것만 골라 가져갔다는 것은 금전적 목적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원한 범죄라고 하기엔 요구 조건이 지나치게 금전적이었습니다. 진짜 원한이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유골함을 파괴하고 사라졌을 텐데 범인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전과 원한의 결합? 두 가지가 동시에 동기로 작용한 것일까요? 조직 범죄 단체의 소행일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이 사건의 규모와 패턴은 조직 범죄의 전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동기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사건은 미제로 굳어졌습니다. 사건이 남긴 여파는 넓고 깊었습니다. 무안 지역 사회에는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납골당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도난이 발생했다는 사실. 납골당 관리 당국은 뒤늦게 보안 카메라를 증설하고 야간 경비를 강화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납골당과 추모공원에서도 보안 강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씨 가문의 빈 유골함 자리는 그 후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혹은 그 빈자리가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담은 듯이 2026년 현재 이 사건은 발생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법적인 공소시효는 이미 훨씬 전에 지나쳤습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상 절도죄와 공갈죄의 공소시효는 수년에 불과합니다. 범인은 설령 지금 자수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의는 시효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박 씨 가문의 제삿날은 여전히 눈물과 함께 돌아옵니다. 7개의 유골함이 있어야 할 선반은 텅 비어 있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21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침묵뿐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립니다. 하지만 절을 올릴 위패조차 없는 조상들 앞에서 후손들이 무릎을 꿇을 때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셨나요?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조상에게 지킬 도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범인에게 끝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무력감, 그리고 도대체 왜 우리 가문이어야 했느냐는 분노가 뒤섞인 감정입니다.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던 후손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학교에 가고 어른이 되는 동안에도 이 사건은 가문의 그림자처럼 함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에게 조상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후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꿈에서라도 조상님이 나타나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신지조차 모른다는 게 가장 힘듭니다. 만약 어딘가에 뿌려지셨다면 그 장소에 가서 절이라도 올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도요.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살아있다면 아마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나이일 것입니다. 어쩌면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까마득히 잊은 채 남의 제삿날에 함께 절을 올리고 있을지도, 아니면 매년 박 씨 가문의 제삿날 즈음에 작은 죄책감이라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어디에 있든 그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7개의 유골함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거나 이미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욕망 앞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죽은 자에 대한 경의를 짓밟는 행위가 과연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는가? 그리고 법의 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책임도 사라지는 것인가? 비록 법정 앞에 세울 수는 없더라도 범인은 지금이라도 말해야 합니다. 그 유골함들이 어디에 있는지, 최소한 고인이 어디에 뿌려졌는지라도, 그것이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유골함은 흙으로 빚어진 항아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한 사람의 생애이고 한 가족의 역사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인질로 잡고 돈과 맞바꾸려 했던 자의 이름이 밝혀지는 날까지 무한의 납골당에 뚫린 7개의 구멍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않겠습니다. 잊는 것은 두 번째 범행입니다. 기억이 곧 정의입니다. 미제 추적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한